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흔히 이제 챗 GPT를 필두로 뭐 바드나 뭐 빙이나 뭐 이런 이제 인공지능 미디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또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PT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선 저는 이제 제가 뭐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미디어 교육의 흐름 안에서 그다음에 교육자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께 이야기, 그다음에 화두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챗 GPT는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이죠. 그래서 Generative가 이제 생산적,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Pre-trained는 이제 사전 학습된, 그러니까 얘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입력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이 챗 GTP를 만드는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챗 GTP를 사용해 보시는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아직 안 사용해 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제가 이제 챗 GTP가 답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예시로 볼 텐데 이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엄청 놀랍다. 그리고 얘가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혹한 적도 있지만 저희가 챗 GPT라는 이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얘는 인간이 넣어준 데이터, 프리트레인드 인간이 넣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말을 그냥 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얘의 그 정체를 좀 더 파악하고 가는 게 좀 더 이 챗 GTP를 적확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를 이제 보는 그 연산을 설명하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미지가 가장 좀 심플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 GPT에게 한글로 이야기를 걸어봐도 얘가 정말 상당 수준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그럼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 얘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나올 단어를 어떻게 찾냐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를 계속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그럴싸한 문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뒤에 너를, 너에게, 뭐 오늘 이라는 그 나올 수 있는 단어 후보군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했다면 이제 문맥상 그다음에 또 확률적으로 뭐 싫어해, 좋아해, 사랑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사랑해를 선택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사전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률이 계속 높은 단어들을 붙여가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이 상당히 인간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려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선 챗 GTP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챗 GTP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의 많은 업무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고 수고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가정통신문 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연습 삼아 만들어 본 건데 챗 GPT에게 간단하게 그 상담 주간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문장 하나로서 이제 상당히 그럴싸한 가정통신문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바꿔서 이렇게 그 쓸 수 있을 정도의 가정통신문을 내줘요. 그리고 뭐 가정통신문이 너무 길면은 좀 짧게 만들어줘 하면 또 더 짧게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작성 같은 거에는 확실히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각종 협의록이나 기타 어떤 글짓기가 필요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절적인 협의도 하고 회의도 다 하지만 이 협의와 회의가 끝나면 또 여기에 대한 회의나 협의록을 또 만들어야 될 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무엇에 대한 협의록을 만들어주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 라는 말만 해주면 챗 GPT가 그럴싸한
회의록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잡무 같은 거에서 저희가 확실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챗 GTP가 이제 모든 거에 다 능숙하진 않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냐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시면 김광희 아마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말하면 우선 제 이름이 김광희고 저희 나라에 김광희 대통령이란 건 없잖아요. 근데 김광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을 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업적을 그럴싸하게 써줘요. 왜 업적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써주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챗 GTP는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로 그럴싸한 말, 글짓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제가 내린 명령어에 어떻게 됐든 답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분은 면접관 앞에선 면접자다. 면접관이 물어보면은 어떤 말이든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 GPT도 무조건 대답을 내놔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기계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러한 그 검증이 올해 이제 챗 GTP4로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사실 유무는 좀 약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챗 GPT가 학습한 그런 데이터는 2021년이 최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가르칠 만한 요새 뭐 인기 있는 뭐 영화를 말해줘 라고 하면 요새 영화를 말해주지 않고 몇 년 전 영화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챗 GTP의 이제 단점에도 불구하고 챗 GTP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어떤 하나의 수업을 새로 이렇게 그 디자인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단계를 거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입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챗 GTP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으면 챗 GTP 또는 챗 GTP 뭐 지도안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그 검색 결과를 보고 그 검색 결과 중에서 저희가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럴싸한 내 목적에 맞는 것 같은 거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이트의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평가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PPT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검색 결과에 따라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그리고 또 검색어가 잘못됐으면 검색어를 바꿔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바꿔도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사이트를 막 바꿔가면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챗 GTP는 어떠한 점에서 강점이 있냐면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자료를 접근하고 자료를 읽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적으로 해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에 관한 뭐 15차시를 짜줘 하면은 챗 GTP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많은 지도안, 수많은 자료를 자기가 알아서 검색해서 자기가 알아서 읽고 그 중에서 자기가 알아서 추려서 이거를 저희 눈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자료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읽는 이 단계를 챗 GTP가 상당히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챗 GTP의 답변을 토대로 답변을 평가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짜집기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수업 준비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좀 더 자료 검색이나 탐색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만드는, 디자인하는 역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챗 GTP를 통해서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경험과 그 다음에 챗 GTP를 많이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단계를 만들어 보았는데, 처음에는 챗 GTP를 할 때 그냥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너무 이 질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답변을 초점화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수업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 수업의 배경이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초등학교 교사이고 나는 지금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해. 그리고 너는 뭐 동료 교사로서 뭐 멘토로서 내 수업 지도안 짜는 걸 도와줘. 아니면 내 수업 지도안을 한번 봐줘. 이렇게 나의 역할과 챗GPT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제 미디어 수업이라고 저는 적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미디어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상태나 나의 생각이나 목표나 관점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3학년한테 미디어 수업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수업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미디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준 다음에 지도안을 짜라고 말을 하면 그 챗GPT가 지도안을 이렇게 쭉 짜줘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수업의 어떤 핵심적인 활동이나 챗GPT가 이렇게 큐레이터 해주는 활동 중에 이제 적합한 활동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거를 이제 다시 번안해서 수업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챗GPT가 말해주는 활동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 활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재차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본을 짜달라고 하면 교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학생이 어떻게 답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대본도 짜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 활동에 대한 학습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학습지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될지도 이제 이렇게 챗GPT가 제시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수업의 얼개를 만든 다음에 이 수업 얼개 중에 내가 좀 의아하거나 내 생각이 좀 안 잡히는 활동이 있다 하면 그 활동을 구체화하는 질문 등을 통해서 그 활동을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챗GPT랑 이렇게 수업을 해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금방 이제 깨달으실 거는 챗GPT랑 수업을 하면서 내가 얻는 수업의 결과가 엄청 새로운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의 답변 자체가 생성형이긴 하지만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즉, 이 챗GPT가 내놓은 답변들은 나의 질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수업을 내놓기보다는 내가 내 머릿속에 약간 불명확하게 잡혀있던 수업의 얼개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엄청 신기한 기계라기보다는 나의 사고를 좀 더 정확하게 비춰준 하나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에 이제 챗GPT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OECD가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챗GPT를 활용했을 때 좀 점검해야 될 질문들을 이렇게 3개로 한번 제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결과의 어떤 챗GPT의 답변에 참 거짓이 중요하는지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바로 챗GPT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얘가 답하는 게 무조건 진실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결과의 정확성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 결과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다면은 두 번째는 부정확한 답변으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를 그냥 사용할 때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 수업의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시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자료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인공지능과 학습자에 관한 문제예요. 저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에 이제 학습자들을 흔히 예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하고 뭐 Z세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학습자들을 알파 세대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알파 세대는 이제 Z세대까지 다 가고 나서 다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이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과 어떤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과 함께 하면서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위험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직 이제 연구가 많지 않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재미있게, 흥미있게 봤었던 연구들은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이걸 하나의 게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진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게임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하면 얘가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얘를 뭐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런 하나의 게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인간은 사물과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사물을 조금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의인화할 때 그 사물이 좀 더 인간과 닮은 모습이고 닮은 행동을 하면 더 인간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챗 GPT를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시킬 때 챗 GPT가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챗 GPT에게 어떤 정서적 유대감이나 감정적인 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게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챗 GPT를 사용할 때 아이들이 이 챗 GPT와 이 소통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이들이 7살이랑 8살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챗 GPT는 아니지만 어떤 인공지능을 줬을 때 이 인공지능이 말하는 답변이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도를 보여줘왔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아이들이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안목이 중요하다는 게 좀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과의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챗 GPT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활용했을 때, 문제점으로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챗 GPT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극단적인 시각이 존재해요. 하나의 시각은 챗 GPT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얘도 앞서 지나갔던 뭐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ICT 교육처럼 하나의 유행이 지나지 않을 거다. 지나고 나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공지능이 교육의 모습을 상당히 발전시킬 거나 변화시킬 거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문제는 근데 이 인공지능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이 인공지능을 써보면서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말하는 교육의 모습을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개별화 학습이에요. 근데 개별화 학습을 자세히 봐보면 그 개별화 학습에서 학습자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면 학습자에게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학습의 내용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자에게 너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라고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 성공적인 학습자는 AI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로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성공적인 학습자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에서 말하는 이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화하는 그 교육과 같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실천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두렵기보다는 좀 가장 조심해야 될 관점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거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 자체는 앞에서 봤듯이 교육이라는 거를 상당히 지식 전달의 무엇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안에서 어떤 생성되는 다양한 역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의 실전을 통해서만 부술 수 있고 저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실천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챗 GPT 자체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챗 GPT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표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챗 GPT에 아이들이 넣은 정보들을 이걸 과연 아이들의 동의 없이 챗 GPT 회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챗 GPT가 어떤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관이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상업화될 텐데
상업화된다라는 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의 이제 초입에 대한 그 많은 실천들이 있지만 활용 교육을 넘어서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될 입장은 인공지능이 교사를 뭐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우선 좀 유보하고 우선 인공지능을 닥쳐와 있는 인공지능들을 한번 활용하고 그 활용을 토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성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사의 이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연대에서 하나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